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오늘도 밀린 책 정산을 하러 왔는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밀린 책 정산 첫 번째 추천책은 바로 이 책, 다니엘 켈만의 틸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니엘 켈만의 틸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요거를 다산책방에서 먼저 좀 연락을 받아가지고 책을 증정받은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사실 증정용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메일로 그쪽 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니엘 켈만 신작이 나오는데 락서님의 구독자로 뭐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서 이 책을 대중적이진 않지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려보겠다, 뭐 꼭 리뷰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뭐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이긴 한데 제가 읽은 것도 좀 많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게 되네요. 그런데 제가 보통은 원래 출판사에서 책을 거의 안 받기도 하고, 뭐 받아도 꼭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덜어 있긴 한데, 이 책은 읽으면서도 좋았고요, 읽고 나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긴 합니다. 이 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책 같은 경우에 배경은 유럽의 3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일어났던 유럽의 큰 세계 전쟁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다양한 국가들이, 당시에 이제 열강들은 안 휘말린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 큰 전쟁이었고, 그 결과 역시 정말 참혹했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자면 종교 전쟁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촉발 자체는 이제 종교의 어떤 대립으로 촉발한 거였거든요. 신교와 국교의 싸움이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 이권 싸움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종교의 어떤 입장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랬고, 결국엔 이권 싸움이었던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30년 전쟁의 어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냐면은, 당시에 거의 800만 인구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국가의 한 3분의 1 정도의 신성 로마 제국의 인구가 죽었다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도 훨씬 인구 대비 높은 수치였고,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 화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주인공? 가장 주된 인물로는 이제 울렌 슈피겔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울렌 슈피겔이 실존했다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구전되어서 나오는 어떤 광대, 전설적인 인물,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인물, 그 울렌 슈피겔을 통해서 이 전쟁의 어떤 우스꽝스러움과 풍자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좀 웃긴 장면들도 있기도 하고, 이 울렌 슈피겔이 하는 모습들이 되게 웃기기도 하거든요. 웃긴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결코 그 전쟁의 참혹한 분위기를 잃지 않기에, 저는 이 작품이 진짜 풍자 소설로서 또 아주 훌륭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상당히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지점에서도 어떤 역사소설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이 전쟁이라는 것이 치러지고 누군가 이득을 가져가고 뭐 계속 세력이 변하고 하지만, 희생되는 것은 대부분 민중이잖아요. 그 안에서 약탈을 당하고, 심지어 군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풍자적인 면모와 함께 같이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무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잘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 작품을 읽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원래 작품을 읽으면서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전쟁이라는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쓰이다 보니까, 본인이 30년 전쟁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으시다면은 저는 한번 찾아보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그 사건의 전후 상황이라든지, 이 작품 속에 또 하나의 어떤 주인공급으로 나오는 겨울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에 역자도 살짝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냥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영상 한두 개만 보고 오셔도 이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무슨 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마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상당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켈만의 작품은 제가 원래 F만 읽었었는데, 이 T를 읽고 앞으로도 한번 다니엘 켈만의 다른 작품도 읽어봐야겠다, 더 관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금 쉬운 작품은 아니라지만 저는 이번에 이 밀린 책정산에서 첫 번째 책 추천으로 틸, 주리의 남자, 다니엘 켈만 책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책 추천을 해볼까요? 밀린 책전산 두 번째 책 추천은 바로 이 책,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책은 유명하죠. 이 책은 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원래 이 책 같은 경우는 항상 제목이 특이해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비럴 스위트잖아요. 비럴 스위트. 달콤 쌉싸름한. 근데 영어로는 쌉싸름 달콤이잖아요. 비터 스위트니까. 근데 우리는 달콤 쌉싸름한. 이 순서에도 뭔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고. 아무튼 저도 이제 중고 서점에서 워낙 제목을 많이 봤고 궁금해했던 책이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샀나 모르겠어요. 망설이다가 구매를 해서 읽어본 책입니다. 책의 주된 주제로는 성과 음식, 여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하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차례가 되게 독특합니다. 차례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음식 이름이에요. 내부에서도 계속 음식을 해요. 매월 음식을 하면서 그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티타로 대변되는 한 여성의 삶을 음식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작품이 정말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로 여겨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뒤에 뭐 해설 같은 거, 역자 후기 같은 걸 봐도 여성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다 읽고 나서 너무 잘 읽었다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어떤 의미로는 이 작품이 단순히 여성의 어떤 이야기나 여성의 성에 관한 이야기,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단계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속에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고유한 매력을, 유니크한 매력을 갖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레시피도 나와요. 어떻게 요리하는지도 하고 요리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환상적이고 억압된 여성의 삶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냈을까 싶었거든요. 중간에 예시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여성이, 티타라는 여성이 좀 슬픈 감정으로 요리를 해서 눈물이 똑 요리를 하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는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부엌이나 음식, 요리 이런 것들이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이 되었던 과거 시대, 지금은 아니고 과거 시대의 이야기라는 걸 감안하면은 오히려 그 소재나 공간적인 것을 배경으로 조금 더 독특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세계문학을 좋아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작가가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작가인데 보통 이제 남미 작가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항상 마르케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마술적 리얼리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러한 면모 역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린 책정산 두 번째 책 추천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추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황금가지에서 나온 판본이긴 한데요. 보통은 제가 이런 추리적인 또 장르적인 작품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면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제 취향이라는 부분들이 세계문학이라든지 좀 더 무겁고 분위기 있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무겁고 진중한 작품들을 좋아했는데 사실 저는 이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읽으면서 이건 진짜 어떤 추리소설계의 고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용으로 보자면은 한 섬으로 초대받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섬에 갇히면서 어떤 예언과도 같은 죽음을 한 명씩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범인은 누구냐, 또 어떻게 죽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지는 어떤 의미는 상당히 고전적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손에서 책장을 뗄 수 없었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집자마자 계속 읽을 수 있었고 끝까지 흡입력 있게 손에서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거든요.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거나 그래도 너무 오래된 작품이니까 조금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는 한번 읽어보셔도 후회하시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억 부 이상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1억 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1억 명 이상 읽었다, 그럼 뭐 이 작품의 가치를 더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책 추천 조금 의외였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간단하게 또 재미로 읽어보기에 정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항상 이제 밀린 책 정산을 할 때 3권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1권 정도를 플러스로 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도 3권이 좀 아쉬우실까봐 1권을 더 채워왔습니다. 네 번째 책 추천 바로 이 책. 레오폴드 폰 자허마조흐의 모피를 입은 비너스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펭귄 클래식 레드 시리즈예요. 이 펭귄 클래식 레드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냐면 과거의 어떤 주온 글씨처럼 문제작이다. 특히나 이제 성과 욕망을 다룬 의미에서 에로티시즘 뭐 이런 문학들의 결집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작품들이 다른 시리즈가 뭐가 있냐면 이 모피를 입은 비너스도 있고 헨리와 준, 채털리 부인의 연인, 마담 보바리, 퀴어, 모파상 단편까지 6작품이 들어있거든요. 권수로는 7권입니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 2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어떤 레드, 열정적인, 정열적인 색과 더불어서 그 시리즈로 나온 책 중에 하나, 모피를 입은 비너스입니다. 저는 사실 전혀 모르고 사긴 샀는데요. 이 자허 마조흐가 알고 보니까 이 마조히즘의 창시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허 마조흐는 마조히즘이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이가 이 자허 마조흐의 작품을 예시로 들면서 마조히즘이라는 어떤 정신적 상태를 명명한 바가 있었거든요.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의 이름을 따서 마조히즘이 만들어졌다,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설정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뒤에 이 문장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귀족 청년 제베리는, 젊은 청년이죠. 제베리는 비너스처럼 차갑고 매혹적인 반다를 향해 청혼한다. 매혹적인 미망인, 돈이 많은 미망인 반다를 향해서 청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제베린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반다, 모피를 입고서 발치에 무릎 꿇은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달라는 게 이 제베린의 간청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제베린은 어떤 피약으로부터 쾌락을 얻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읽었던 엘프레드 옐리네크의 피아노 치는 여자 작품이 생각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훨씬 후대의 작품이니까 이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는 있겠죠.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 또 파괴적인 사랑 이야기. 사실 이 사도마조이즘적인 작품들이 또 그 사랑들이 되게 정상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파괴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랑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게 어떤 지적 허영심상의 관심이 좀 있기도 하고 도대체 사드가 누구고 도대체 마조이즘이 뭐길래 이렇게 여기저기 이름이 나오는 걸까 싶어서 덩달아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에로티시즘이라고 하지만 읽으면 진짜 기분이 좀 나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거든요. 남자는 점점 더 뭔가 자신을 학대해주기를 이런 걸 원하고 이 반다라는 여성 같은 경우는 처음엔 배덕감을 느끼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무뎌지고 남자에게 더 강한 수치심을 가하기 시작하고 그럼 그 관계가 결국에 어떻게 이르게 되겠어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간단하게 예상이 좀 가긴 하는데 그런 장면을 보는 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작품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거북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자허마조흐 본인의 경험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계약서가 나와요. 실제로 자허마조흐가 다른 귀족 부인에게 이런 식의 요청을 했었던 계약서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뭐야 이거 역시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건가 이런 식의 충격을 받기도 했었던 작품입니다.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작품이긴 하지만 뭐 이런 작품도 있다. 다른 작품 속에서 나오는 마조이즘적인 면모나 사디즘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해보고 싶으시다면은 그래도 좀 간단하게 분량도 짧은 편이고 읽어보시기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모피를 입은 비너스까지 해서 이번에 밀린 책정산도 4권을 추천해드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켈마의 틸이었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모피를 입은 비너스까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밀린 책정산이 조금 목록이 마음에 드는 게 틸 같은 경우는 신작이기도 했고 나온지 그렇게 오래된 작품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 안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같은 경우도 세계문학으로 좀 유명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계문학을 읽진 않으니까 또 좋은 추천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비록 장르적인 재미라는 면에서는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고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 추리소설이라서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작은 저는 언제나 문제작들을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읽고 나면은 그게 꼭 마음에 들든 안 마음에 들든 나도 문제작 읽어봤다 이런 이상한 어떤 감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4권을 추천드려봤고요. 좀 관심이 생기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다음번에 제가 밀린 책정산 할 때는 또 어떤 책을 들고 올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락바 안녕.